자, 여러분들 지금 2교시 강의 클릭했죠? 맞습니다. 오늘 국어가 2교시 연달아서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국어를 공부해 볼게요. 우리 1교시에 방금 전에 배웠죠? 예측하며 읽기의 방법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아까 말할 때 잘 예측하며 읽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과서의 교과서의 글이나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측하며 읽으려고 하는 자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교과서의 글 중에 일부분을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PPT로 보여줄 건데 그 일부분을 읽고 내가 한번 글을 보고 자유롭게 예측하며 읽기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예측한 내용은 선생님이 영상 밑에 네이버 폼 링크를 올려두었어요. 그걸 클릭하면 학습지처럼 생긴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달아놓은 질문에다가 답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쳐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선생님이 1교시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답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글을 가져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제목입니다. 우리 예측하며 읽을 때 추리의 단서로 활용하는 것 중에 글의 제목에 나타난 정보가 있었죠. 맞습니다. 우리 이제 글을 읽을 글의 제목이 바로 관계의 심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질문을 달아놨죠. 이 관계의 심리학에서 그걸 단서로 생각했을 때 이 글쓴이가 이 책을 쓴 의도는 뭘까? 이유는 뭘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과 그리고 관계의 심리학? 뭔가 학문, 정보를 전달하는 건가? 그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짜여 있을까? 이런 글의 구조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제목, 관계의 심리학을 통해서 자유롭게 예측한 내용을 네이버 폼 질문에다가 답으로 달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 문단입니다. 가 문단에서는 가 문단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만남에서 시작된다. 만남 없는 관계란 있을 수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극히 드물다. 다른 사람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이 일반적이지만 전화나 전자 우편을 통한 만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만남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형성된 인상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가문단에서 나는 어떤 내용을 자유롭게 예측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밑에 도움을 주는 질문을 좀 달아놨어요. 그래서 보면 이 가문단에서 볼 때 글쓴이가 이 글을 왜 썼을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이 가문단 다음에 그래서 처음에 형성된 인상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 뭔가 그 원인에 따른 결과를 얘기하려나? 이런 식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 말고도 자유롭게 얼마든지 예측한 내용을 2번 질문에다가 답으로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는 바로 라 문단을 가져왔어요. 다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참고하면 되고 라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극히 제한된 정보로 형성된 첫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가설검증 바이어스이다 라는 짧은 문단입니다. 이 문단을 보고 내가 스스로 또 자유롭게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또 선생님이 밑에 도움이 되는 질문을 적어놨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가설검증 바이어스이다 라고 딱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설검증 바이어스가
어떤 말인지 좀 어려운 말이니까 이 글쓴이가 설명을 좀 덧붙이지 않았을까?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뭐 가설 검증 바이어스? 바이어스가 뭐지? 뭐 사는 사람인가? 잘 모르겠네 하면서 저 낱말의 뜻을 자유롭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뭐 왜 이 글쓴이가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는 것을 다룰까? 의도가 뭘까?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 라문단에서 자유롭게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써봅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문단을 가져왔어요. 자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인상은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상대의 성격을 제한된 정보뿐인 자기의 잣대로 재단하여 마음대로 형성한 것이기에 위험하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문단을 읽고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을 짧게 할게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말한 내용 말고 자유로운 예측 내용을 네이버 폼에 적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자문단에서도 역시 글쓴이의 의도는 무엇일지,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지,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그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자문단이 아니고 라문단에서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5개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한번 내가 읽을 교과서 속의 글의 내용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네이버 폼에 자신이 글을 읽고 예측한 내용을 다 한번 자유롭게 적어보았나요? 길이나 분량 같은 거는 상관없고 자유롭게 자신이 예측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글을 읽는 건 다음 시간,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글을 읽을 건데, 그 전에 우리 아까 선생님이 글에 예측하면서 우리가 예측함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글의 구조라는 단어를 들었을 거예요. 생각나나요? 다들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글의 구조라는 건 글의 짜임새를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글을 이렇게 통째로 보는 것보다 글의 내용을 이렇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저렇게 묶을 수 있고 이렇게도 묶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글을 대강 묶어 놓은 게 글의 구조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럼 글의 구조라는 게 너무 좀 추상적인 말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예측하면서 읽기 전에 우리가 읽을 글이 첫 번째로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또 그 종류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을 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글의 종류? 글의 유형? 이런 건 다 무슨 말이지? 라고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하고 그 내용을 같이 배워봅시다. 자, 처음에 회색 박스를 보니까 글의 종류는 글을 쓰는 목적, 이유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우리 아까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다들 기억나나요? 방금 들었으니까 다 잘 기억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이유, 남에게 내가 아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남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일상을 기록해 놓고 싶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사과의 뜻을 남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등등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이 목적에 따라서 글의 유형, 종류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크게 3가지로 여기 적어두었죠.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알아야 할 글의 유형은 바로 정보 전달의 글이랑 주장하는 글이에요. 자, 첫 번째, 정보 전달의 글에 대해서 봅시다. 그래서 정보 전달의 글은 남에게 내가 아는 무언가를 정보를 주겠다. 그래서 설명해 주겠다. 이런 글이에요.
그래서 특성으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객관적이라는 건 내가 남에게 남이 모르는 것을 설명해줘야 하는데 나의 생각을 담아서 왜곡해서 정보를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은 그 내용을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내용을 이런 거구나 하면서 배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글은 꼭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의 반대말은 주관적인데, 주관적인 게 바로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전달의 글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의 정확한 정보, 그래서 사실적인 정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글은 객관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남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는 뭐 대충 그런 거야, 이렇게 대강 설명을 해주면 남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상당히 예시를 많이 들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써야 정보 전달의 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보 전달의 글은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글이 있을까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설명문, 또 기사, 신문 기사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보 전달의 글이고, 또 보고서도 또 내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왜곡해서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용 설명서 같은 것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정보 전달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 4가지 외에도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썼다면 다 정보 전달의 글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막 외우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쓰는 글은 대강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째, 주장하는 글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은 정보 전달의 글과 다르게 뭐라고 써져 있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편으로 설득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다를 때, 주장이 다를 때, 그때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잖아요. 내 주장을 남이 들어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때 남을 설득해서 내 편이 되게끔 하려는 글이 바로 주장하는 글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용돈을 2만 원 받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10,000원만 받아라, 5,000원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엄마 그냥 나 10,000원 줘, 20,000원 줘 이렇게 떼를 쓰는 것보다는 내가 논리적으로 엄마를 잘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 설득해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받는 게 나한테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설득하려는 글이 바로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돈을 더 받고 싶을 때 어머니께 이거를 써도 굉장히 기특해 하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의 특성은 설득적입니다. 남을 설득해야 하니까 설득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역시 남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 그냥 해줘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구체적인 예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써야 설득이 잘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장이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근거를 많이 갖춰라, 근거를 꼭 갖춰라 하는 게 논리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이건 아니다, 내 의견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남의 생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나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글이기 때문에 바로 비판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글의 유형이나 특성을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글의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각각의 특성은 대충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놓으시면 돼요. 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의 종류, 또 그 주장하는 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써두었어요. 그래서 논설문, 건의문, 논평, 호소문, 광고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이걸 다 할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건의문도 내가 교장 선생님께 학교 시설을 고쳐주세요 라고 건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을 나의 편으로 설득해서 나의 요구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주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광고는 왜 주장하는 글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도 결국에는 이 회사, 뭔가 내가 뭘 팔고 싶어요, 소비자한테. 그러면 내 상품을, 내가 만든 물건을 안 사려고 하는 이 소비자를 내 편으로 설득시켜서 내 물건을 사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광고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주장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또 이 얘기를 듣고 보면은 느낌이 색다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꼭 글의 종류에는 정보 전달의 글이나 주장하는 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기, 수필, 편지, 자기소개글, 아니면 내가 남을 소개해주는 글, 아니면 문학작품 등등등 굉장히 많은 글의 종류가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의 종류를 하나하나 외우고 또 그 특성을 하나하나 외우고 설득적, 비판적, 논리적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글이 있구나. 그리고 정보 전달의 글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내가 전달해 주는 거구나. 그리고 주장하는 글은 남을 설득하는 거구나. 이런 이미지만 지금은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지금까지 글의 종류, 글의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배워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두 번째로는 어떤 거 배운다고 했죠? 맞아요. 글의 구조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했죠. 그러면 글의 구조는 뭔지 또 한번 선생님하고 배워봅시다. 그래서 여기 회색 박스를 보니까 글의 구조가 뭐야? 글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 건지 그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글 내용을 그냥 기준에 맞게 이렇게 묶은 건가? 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말로 아직은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글의 구조가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낌만 있어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파란 말풍선 학생이 보니까 글의 구조는 글 전체의 짜임새다. 그래서 글의 종류마다 글의 구조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학생이 한 말이 정말 100%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글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글의 유형도 같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온 초록색 말풍선 학생을 볼까요? 지금 밖에서 천둥이 치고 있네요. 그래서 글의 종류는 글을 쓰는 목적, 그리고 이유, 아까 선생님하고 잘 배웠죠?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서 설명하는 글, 그러니까 정보 전달하는 글이랑 똑같아요.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로 나눠볼 수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 왼쪽 학생이 글의 종류마다 글의 구조도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의 구조도 다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나요? 그렇게? 다들 방금 배운 내용이라 생각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 크게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로 선생님이 나눠서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제시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설명하는 글 먼저 볼까요? 설명하는 글은 구조가 3개로 나뉘는데 처음 한 덩어리, 그리고 가운데 한 덩어리, 끝 한 덩어리 이 순서로 항상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주장하는 글은 두 번째, 주장하는 글은 맨 위에 보니까 처음, 가운데, 끝이 아니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같은 3등분으로 하는 건데 또 설명하는 글이랑 주장하는 글에 따라서 이름도 다르구나, 구조 이름도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하는 글을 보면 처음부터 막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듣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너무 힘들겠죠. 뭘 설명하는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야? 라고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내가 설명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설명 대상을 소개해줘야 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재미없게 얘기하거나 글을 쓰면 사람들이 내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읽는 사람의 동기를 유발시켜야 돼요. 동기라고 하는 건 내가 이 글을 읽고 싶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주변의 사건을 끌어와 쓴다거나 재미있는 예시를 먼저 제시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독자, 읽는 사람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제 설명 대상 뭐 할지 소개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겠죠. 자, 이때는 설명을 하면서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끝부분에는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이 많을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명을 했을 텐데 끝에는 마지막으로 내가 설명했던 내용을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요약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살짝 덧붙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평가 내용 같은 것을 덧붙여서 적어줘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글은 대체로 처음, 가운데, 끝에 이런 구조를 이제 보이게 돼요. 그래서 꼭 모든 글이 이 법칙을 지키는 건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설명문을 읽는다 하면은 대충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주장하는 글 볼까요? 주장하는 글은 서론이 이제 처음이랑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 역시 내가 갑자기 여러분 교실을 치웁시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러면서 엄청 사람들이 당황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보니까 교실이 평소에 우리 너무 더러워요. 우리 생활 습관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실을 치웁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설명하는 글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쓴 글을 읽어줘야 되니까 그 읽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그 주장하는 글에서는 본론이라고 하는데 이 본론에서는 내가 본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주장을 하면 꼭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주장만 하면 안 돼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이것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설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내용을 열심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론에서는 역시 설명하는 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간략하게 내가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근거를 요약하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덧붙일 만한 내 자신의 평가나 아니면 소감 같은 것들을 덧붙여도 좋습니다. 이거는 역시 설명하는 글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을 봤는데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설명하는 글의 처음, 설명 대상, 소개, 동자, 동기, 유발, 가운데, 설명, 예시 이렇게 다 외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겠죠.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과서에서 이 글은 설명문입니다 라고만 해도
우리 1학년 학생들은 뭐 대충 기억하기로는 이제 대상 소개 나오겠고 이제 구체적인 설명 중간에서 나오겠구나. 뭔가 예시도 하나 들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쯤에서는 뭐 요약하는 거 한번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설명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예측하며 읽기 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측하며 읽기 본격적으로 교과서로 들어가기 전에 바탕이 되는 지식들을 선생님하고 오늘 1, 2교시에 연달아서 배워봤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은 교과서에는 내용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노트에 필기를 해서 역시 필기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네이버 폼에 이미지 첨부하는 곳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해야 될 것은 강의도 다 듣는 거지만 선생님이 강의 영상 밑에 링크 걸어둔 네이버 폼을 다 채워서 제출 버튼까지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업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표도 제 시간 잘 지켜서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수업에서 만납시다.